입 후보 예정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에 관해 안내하는 이번 설명회는 각 시도와 구, 시, 군, 선관위 주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국회 입법활동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개특위 논의사항 보고 및 향후 활동을 논의하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요 홍보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협업을 위해 운영하는 홍보협의체의 2018년도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3년 전 유관부서 연석회의로 시작해 지금은 정례회의로 발전한 홍보협의체 회의를 소개해드립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위원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지역 선관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치 발전을 위한 한국여성의정 아카데미가 지난 24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특강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국회 입법활동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개특위 논의사항 보고 및 향후 활동을 논의하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 관련 선거제도 개편,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선거 연령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헌정특위는 이번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주요 쟁점 법안을 검토했으며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된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원 의원수 조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23일 진행된 헌정특위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OECD 국가라든가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해서 18세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또 보완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의견 제시 및 각종 제도, 외국 사례, 통계 등 대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헌정특위는 향후 6개월간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홍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요 홍보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협업을 위해 홍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 전 유관부서 연석회의로 시작해 지금은 정례회의로 발전한 홍보협의체. 올해 그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홍보국 3과, 행정국제과, 선거기록보존소, 선거일과 등 총 9개 부서장이 모인 2018년도 제1차 홍보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2015년 6개 유관부서 연석회의로 출발하여 2016년부터 운영된 홍보협의체 회의는
중앙선관위 각 부서의 홍보 메시지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홍보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목적은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유사 중복사를 이렇게 조정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홍보 시너지 극대화를 좀 확보하는 데 좀 있습니다. 이런 소정의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적극적인 이렇게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열린 첫 번째 회의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홍보 방향과 한국선거방송의 활용 방안 및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또 올해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이하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각 부서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상부 상임위원, 김대년 사무총장, 그리고 박영수 사무차장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위원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지역 선관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대년 사무총장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는데요. 화기애애했던 방문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직원들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넵니다. 올해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는 지역 언론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뭐 여론조사 조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하고도 잘 꼭 맞추시고 조시군위원회하고 잘 꼭 맞춰서 출사를 나가줘야 됩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의 인천시 선관위 방문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소통, 창의, 협업의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년 사무총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격려 방문에 이어 마련된 김대년 사무총장과 인천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의 간담회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앙과 시위원회 간 협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을 비롯한 김대년 사무총장 그리고 박영수 사무차장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 시도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 등 선거관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치 발전을 위한 한국여성의정 아카데미가 지난 24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입학식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는데요. 수강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의 강의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이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성 정치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호를 받으며 강당 앞에 선 사람은 바로 김대년 사무총장.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홍보를 통한 예비 정치인 육성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치 발전을 위한 한국여성의정 아카데미의 입학식 현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대년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선 겁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과 관용 이런 것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한 부분에서 여성들은 어째 투표하게 되면 여성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살림을 이야기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선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특히 지방선거에 관심을 덜 갖게 되면 또 여성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948년도 재원의회의원 선거 때 그냥 모두가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단박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외국에서 저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투표권을 획득하는 시기를 알려드릴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여성들이 정계 진출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동네 민주주의,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 살림, 내 고장, 내 가족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부음을 우리가 중앙선관위가 각 그 지역선관위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강의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성은 강하다. 그래서 어머니도 강하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강의에 앞서 여성 인권 신장 및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정의 깊은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도 여성 정치 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 산하 법인으로 재연 국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모여 여성 국회의원 51명을 51%로 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정치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위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이 구축됐습니다. 이번 전담 TF팀은 스마트폰의 보편화 및 SNS 사용 확대에 따른 사이버상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한 증가, 선거 이슈로 부각되는 가짜뉴스, 그리고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이의제기 사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2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될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지역, 성별 비하, 모욕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선거 기간은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선거인 수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총 640명입니다. 1월 14일 역삼역 인근에서 진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과 함께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가 실시됐습니다. 올림픽도 6.13 지방선거도 모두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배우 박성웅 씨가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입 후보 예정자,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선거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법 주요 내용 및 제한 금지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이 밖에도 각종 서류 작성 방법 및 구비 사항에 대한 안내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주최로 선거구별로 진행되는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와 구시군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선거 촉진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 분야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학술 연구 등 정책 선거 기반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과 주민 참여형 매니페스토 캠페인, 정책 콘서트, 영상물 제작 등 정당, 후보자, 유권자의 정책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두 가지 분야입니다. 공모 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 및 학회 또는 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며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한 정치후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앙위원회가 국세청에 수탁 자료를 일괄 등록하며 기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기탁자는 연말정산 시 수탁증을 제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법규 안내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해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는 예비 후보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 관계자, 선거 사무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선거 법규 포털 사이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수신 동의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커피의 나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미 남부에 위치한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에서는 만 3세 어린이들도 어른들처럼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장현재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그 중심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투표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닌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 코스타리카의 어린이들은 이 투표소를 찾아 어른들처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의 결과는 개표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청소년들은 이보다 3, 4개월 앞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별도의 투표소가 아닌 각 학교에서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아래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 후 결과를 집계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각 정당으로 통보됩니다. 물론 어린이 청소년 투표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소의 모습부터 투표 과정, 투표 용지와 투표 용구, 그리고 실제 후보자들에게 투표한다는 사실까지 기존의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심지어 각 정당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산호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버스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만 1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코스타리카. 그럼에도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이 미래의, 내일의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선거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즐기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미래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투표 결과는 각 정당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어린 시절 각인된 정당의 이미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표심은 그 집안 어른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투표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게 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선거 모습은 그래서인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투표소 안내와 정당별 선거 운동 지원, 투표 용지 교부 같은 일을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이 도맡아서 진행합니다.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선거일의 모습도 조금은 색다릅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족들은 축구팀을 응원하듯 각자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 색깔의 옷을 입거나 머리띠를 하고 투표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험 속에서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2015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실시한 지구행복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151개국 중 1위를 차지했죠.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를 만든 많은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4년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명의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등 이변이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어른들의 투표 결과와 어린이들의 투표 결과가 같았다는 겁니다. 2018년은 코스타리카의 대선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토픽의 장현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25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 결정 상황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계획 개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월여 앞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신뢰받는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제1차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회의가 실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 신속 엄정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도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와 직원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 등 29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26,267명입니다. 며칠 뒤인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는 건데요. 예비 후보자는 어떻게 등록이 되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선거 상식에서는 예비 후보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드디어 2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이어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장애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의 일꾼이 되고자 나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예비 후보자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비 후보자란 선거에 출마하고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이르는데요. 예비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날짜에 맞춰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예비 후보자의 등록 기간은 법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 시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그리고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서면으로 등록만 하면 예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으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령 이외에도 기탁금 및 각종 서류 제출의 조건이 따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300만 원, 시도지사 선거 5천만 원, 자치구 시군 의장 선거 1,000만 원,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 200만 원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즉 20%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도지사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1,000만 원을, 시도의회 의원 선거엔 6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비 후보자 기탁금은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기탁금과 함께
총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두 번째,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세 번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기탁금과 함께 이 3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는데요. 기탁금과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아예 수리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무효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57조의 2, 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무 단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의 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개시할 수 있고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명함에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이른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현직 의원들이 선거가 임박해 의정보고라는 명목으로 선거구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이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이에 정치 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선거운동의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 제도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면 제한적이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화려한 선거운동보다는 내실을 잘 살핀 똑똑한 선택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이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혹시 작년 19대 장미 대선의 투표율을 기억하시나요? 전국 투표율이 77.2%였었죠.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치러진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투표율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투표인데요. 19대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75.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현지 공간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 2009년 1월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2009년 1월 1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2007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국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다른 입법 전쟁으로 인해 서둘러 논의되지 못하였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본회의에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 당시 여야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이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수에 대한 의견차. 2007년 당시 외교통상부가 공포한 재외국민은 일시 체류자 약 155만 명, 영주권자 약 145만 명으로 약 300만 명이었는데요. 이들 중 어디까지 유권자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의 표심 때문인데요. 향후 선거의 향배를 가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지 9일 후인 22일, 드디어 이 긴 논쟁의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국회는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2012년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상정되었고 2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에 이르렀으며 2009년 2월 1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됨으로써 재외국민에게 최초로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71.2%로 높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못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부칙 때문이었는데요. 2017년 3월 2일 국회에서는 이 부칙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재외국민들에게도 장미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들은 19대 대선 높은 투표율로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모두 똑같은 소중한 한 표를 가진다는 사실. 한반도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도 재외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 1월 24일 한 일간지의 기사입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06명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차도르를 걸친 2명의 여인들 옆으로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벽보가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 기사는 당시 이란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이란 테헤란에 가 있던 외국어대학교 김정희 교수가 이란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란의 현지 분위기를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6000년 이란 사상, 최초로 국민 스스로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희망에 이란 국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다. 선거전이 시작되자 이란 전국은 자동차와 상점, 창문부터 길가의 벽, 심지어 도로 표지판까지 후보자들의 선정 벽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현재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가슴 벅찬 일이었던 6000년 이란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직접 선거. 그 역사 속의 순간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10여 년 전, 1970년대 이란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자유로운 의복,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어쩌면 미국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막대한 석유 이윤 추구를 위해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서양의 백인을 모방하는 서구화 혁명, 이른바 백색혁명을 진행시키며 근대화를 추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양의 외채, 자본주의화에 따른 계층 분화 및 계층 간 차별, 무분별한 개방 문화 수용, 국민 대다수가 신도였던 이슬람교 시아파 탄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지식인들, 국민들이 힘을 합쳐 반팔레비 왕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반팔레비 왕조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루홀라 호메이니입니다. 루홀라 호메이니는 자신을 중심으로 반팔레비 왕조 운동을 위한 세력을 키워나갔고 1979년 2월 11일 결국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이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من دولت تعیین میکنم من به پشتیبانی این ملت دولت تعیین میکنم من به واسطه اینکه ملت مرا قبول دارد. 이후 호메이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이란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였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다시 차도르를 걸치고 얼굴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는 임시혁명 정부가 수립되었고 1년 뒤인 1980년 1월 25일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죠. 역사상 처음 치르는 대통령 직접 선거. 출마를 하겠다며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만 124명이 넘었고 그중 후보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무려 106명이었습니다. 별다른 선거 규정이 없었던 이란. 선거전이 시작되자 100여 명이 넘는 이란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온통 후보자들의 홍보 전단으로 가득 도배되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연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106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 호메이니와 함께 활동했던 아볼 하산 바니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변 없이 1980년 1월 2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니사드르는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여성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니사들의 대통령 임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마무드 알리 라자이가 화근이 되었는데요. 바니사드르 임기 당시 발생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해결 능력 부족으로 마무드 알리 라자이는 1981년 6월 바니사드르의 탄핵 동의안을 채택하였고 실제 대통령 위에 군림하던 호메이니가 탄핵 동의안을 수락하면서 1981년 6월 22일 임기 1년여 만에 바니사드르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란의 역사적인 첫 대통령 선거, 혼란 속에 치러진 선거였고 비록 초대 대통령이 1년 만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었지만 민주주의의 첫 시작이었다는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약하더라도 늘 시작이 존재하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올림픽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결단식이 개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선수들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를 다 녹일 만큼 열기를 더해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길 바랍니다. 선거방송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